우리가 중국 탈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중국도 신흥국이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경제 전망이 선진국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신흥국들의 어떤 성장이 좀 그걸 보완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중국은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또 신흥국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치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근데 굉장히 완만해서 이게 회복되는 거야라고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19년보다는 나빠지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IMF든 월드뱅크든 이 소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성장률을 전망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까지의 뷰는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약 200여 개 나라들의 성장률을 가중치를 반영해서 전망했을 때 그런 것이고, 이것을 이제 두 개의 권역으로 쪼개면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선진국은 안 좋게 흘러가는 거고, 이 신흥국들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신흥국 중에 또 어떤 신흥국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2019년 여름쯤에도 한 투자 관점에서 경제 전망 강의를 하고 실제 투자를 단행한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저를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끌어안으세요. 저를 끌어안으세요. 제가 아시아 신흥국 ETF 생각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작년 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 약 3월 정도가 제일 저점이었어요. 평균적인 이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근거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가 세계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됐죠. 2019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적이었습니다.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긴축적 통화 정책, 긴축의 시대였다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근데 긴축적 통화 정책을 막 미국 혼자 나홀로 금리를 9번이나 인상한 거예요. 15년 12월부터 15년 12월, 16년 12월에 한 번, 17년에 3번, 18년에 4번. 이렇게 9번이나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상하는 동안 제가 2019년 경제 전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이슈를 미국 나홀로 으르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미국 나홀로 으르렁을 꼽은 것은 세계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데 미국만 최장기 호황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19년 상반기까지. 근데 여러 아시아 신흥국들이 18년과 19년 초까지만 해도 뭐 돈이 종이 조각이 된다느니 프레질 세븐이라니 신흥국 위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결국은 그게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스탠스로 전환한 거예요.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2019년 하반기 들어서 세 차례나 금리를 인하했죠. 미국이 인하를 하니까 나머지 신흥국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동안 자기는 금리 인상할 수 없는데 결국 미국 돈의 가치와 신흥국 돈의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많은 아시아로 투자했던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이 막 회수되면서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 프레질 세븐 취약 신흥국들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여러 선진국들도 다 같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된 거고 한국도 금리를 2차례나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신흥국들도 다 같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신흥국들이 이제 저점을 찍고 경기 부양적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라를 좀 찝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는 기억하기 좋게 제가 VIP라고 꼽았습니다. VIP. 예, 비엔남, 그리고 I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P가 더 필리핀스. 이게 세 개의 권역이고요. 더하기 재밌게 관심 가져보실 만한 그 나라들이 또 타일랜드, 그리고 인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굉장히 유망하고요. 또 아마도 RCEP의 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RCEP이 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위 인도만 현재 협정문에 동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뵙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전화해서 언제 점심 드시죠라고 하긴 어렵지만 오늘 대표님 배웠기 때문에 이참에 언제 우리 또 점심 한번 드시죠라고 약속 잡기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6개 나라들 아세안 10 국가 더하기 한중일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 16개 권역들이 같이 거대 FTA를 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같이 합의를 맺었으니 우리끼리는 더 친해지자. 우리끼리는 더 바인딩을 높이자 하는 결속력을 다지는 액션들을 취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아시아 신흥국의 기회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 신흥국 좀 말씀드리고요. 또 월드뱅크와 IMF의 보고서의 기초에서 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ECA 지역에서는 러시아하고 터키가 굉장히 반등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남미 쪽에서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이 세 개 나라들의 반등세가 되게 높습니다. 이런 뚜렷하게 반등하는 신흥국들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뭐 그 신흥국 ETF라든가 신흥국 메이저 지수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 관점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들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범국민적인 상식 하나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의존도가 높을 거라면 한 26, 7%를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고 미국에는 한 14%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두 개 나라를 더하면 한 40% 되는 거예요.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을 거라면 의존도가 높을 거라면 기왕이면 부상하는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자라는 이야기가 가급적이면 부상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액션이 있을 때 우리는 아까 세계 경쟁률이 성장률이 상승할 때 신흥국과 개도국이 따로 움직인다고 했죠. 가급적이면 신흥국 따라서 우리도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전략적인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정부도 이제 소위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개별 국가들 간의 FTA 같은 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제 진출 전략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또 어떤 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좀 네. 다른 각도의 생각을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중국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수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만 불이 넘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 같은 네. 경우인데 네. 거기 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GDP가.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친남방 정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아세안 국가들하고 네. 지금 교육을 시작한다 해도 뭔가 우리가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네. 그 과정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금의 어떤 처방책이 될 것이냐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갑자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갑자기 제가 2014년인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트라하고 무역협회하고 각 해외 지사로 나가 있는 그 전문가들하고 모인 그 한 전문가 포럼에서 자문위원회였죠. 그래서 제가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각 나라의 온라인 시장을 집중해야 된다. 많은 국내 좋은 상품들, 중소기업들의 좋은 상품들을 발굴해서 이런 온라인 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더니 몇몇 그 전문가분들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나라를 잘 알고 계신 전문가분들, 브라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온라인 시장의 의존도가 1%가 안 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슷한 관점의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경제를 보는 건 항상 그 스테이터스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증가율을 보는 거죠.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작년 GDP 대비 올해 GDP가 몇 퍼센트 늘어날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GDP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출이 몇 퍼센트 늘어날까? 투자가 몇 퍼센트 늘어날까? 소비가 몇 퍼센트 늘어날까예요. 결국 수출이 몇 퍼센트 늘어날까라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국한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소비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 수준이 얼마나 개선될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매력이 1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구매력이 2원이 된다 만약에 그게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증가율, 성장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얼마나 변화할지를 봐야 되는 거죠. 현재 구매력이 안 된다, 현재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얼마 안 된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약 30% 정도 됩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의 약 30%가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5%가 갑자기 10%가 되는 이 변화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미 30%인데 해봐야 32, 33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증가 속도가 얼마 안 되는 것보다 증가 속도가 큰 걸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수출 규모가 1에서 2원으로 늘어나는 거의 100% 늘어나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부상하는 신흥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변화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의 또 논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사실 우리가 신흥국을 영어로 이머징 국가라고 네.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이 됐든 브라질이 됐든 30년 전에도 이머징 국가였고, 네. 20년 전에도 이머징 국가였고, 네. 계속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증권사들의 어떤 그 용어로서 네. 긍정적인 용어로서 이제 부각을 시켰고 투자를 하게 했으나 네. 재미 본 분이 막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예. 결국은 그 나라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결국은 항상 기대감을 주지만 재미를 못 보는 나라들이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때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려보자면 제 생각에는 여전히 그런 문제 제기는 스테이터스에 집중하는 것 같다. 현재 규제가 강하고 또 뭐 공무원들의 힘이 막 이렇게 세고 뭐 부조리가 많고 이런 것들은 현재 스테이터스예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은 치안이 완벽하죠. 근데 필리핀은 치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필리핀에 투자해?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은 치안이 완벽해요. 더 나아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치안이라는 면에서. 근데 필리핀은 치안이 나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100km로 달리고 있고 더 넘으면 속도 제한에 걸릴 만큼 이미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10km로 달리는 나라들이 있다면 20, 30, 40, 50 올려갈 겨지가 결국은 이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것은 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흥국들의 경영 여건이 한국의 경영 여건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인프라 수준이라든가 뭐 에너지도 다 안 됩니다. 에너지도 안 돼서 지방 어떤 신흥국 그 이머징 국가 가보면 뭐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TV 보는 나라들도 아주 많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캄보디아 같은데 외곽 같은데 가시면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TV 보고 그러세요.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스테이터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될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경제 성장률의 개념이고 그게 이게 지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emerging marke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IMF와 월드뱅크도 EMDE라는 표현을 씁니다.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그러니까 신흥개도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신흥개도국들의 성장률이 늘상 높은 건 또 아니거든요. 2018, 19년에는 신흥국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 경제전망 강의하거나 책을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는 2018년 신흥국 위기에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2019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시점에 신흥국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변화를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투자 관점에서는 늘상 좋은 것이 아니라
20년, 21년, 22년 요 정도까지는 현재로서는 괜찮게 보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렇게 이 흐름을 보시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시는 그 마지막 네. 의견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사실 신흥국이 어려운 게 작년에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분업화하면서 각자 장점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통해서 네. 서로 파이를 키워가면서 이제 그 성장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네. 그 벽들을 다 잘라버리니까 네. 수출에서 막히면서 네. 어려워졌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신흥국들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좋은 또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숫자로 말해 본다면 세계 해외 직접 투자 추이를 보면 될 텐데 최근 한 3, 4년 동안 해외 직접 투자가 줍니다. 이게 모든 걸 반영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은 선진국들이 신흥국에 이 공장을 짓느냐 여부를 반영해 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거시 지표지만 좀 미시 지표로 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FTA를 정말 싫어했죠. 그 중에 정말 싫어했던 FTA가 나프타입니다. 노스 아메리칸 FTA.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왜 싫어했느냐? 거기 안에 멕시코가 있기 때문이에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개의 권역가의 FTA, 소위 한중일 FTA처럼 FTA를 맺은 겁니다. 근데 FTA가 있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을 어디에 뒀습니까? 멕시코에 굳이 많이 두는 거예요. 시장은 미국에 있지만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해서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FTA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FTA를 싫어했던 겁니다. FTA를 차단하는 순간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국에 와서 공장 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거 비용 마진이 별로 안 돼요. 인건비가 저렴하지만 차라리 미국에서 높은 인건비에 의존해서 무관세로 생산하고 거래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공장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흥국의 위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신흥국 투자가 유망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것도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 변화가 가장 강건했던 시점이 2019년입니다. 18년, 19년. 실제 저도 이제 많은 기업들의 소위 이제 저의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컨설턴트를 자문하는 거죠. 자문가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업들 하나하나를 자문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 여러 컨설턴트들이 기업들의 그 지원을 소위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기업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게 나을까? 그냥 멕시코에 두는 게 나을까? 그걸 정말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관세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공장 이전비나 뭐 새로 시작하는 뭐 신시장 개척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고민하죠. 그럴 때 많은 기업들이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그 초장기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격화될 것이냐? 2020년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격돌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가 보호무역주의 시대였다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더 격화시킨 것 뿐이고요. 2010년대부터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격화됐습니다. 서로 관세 장벽 치고 비관세 장벽 치고 자기 나라 산업을 우선시하는 2000년대는 자유무역주의였어요. 그러다 2010년대 들어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됐는데 2020년대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격돌하는 시대다. 결국은 여러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FTA를 뭐 철폐하거나 미국처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거나 지금 EU와의 무역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거대 FTA들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알셉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서 이 자유무역지대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Regional Trade Association, 그래서 RTA라고 하는데, RTA 갑자기 단어가 RTA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격화되는데,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신흥국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시점이 더 격화될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경제를 전망할 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어렵다,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19년이 더 격화됐었을까, 20년에 더 격화될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경중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2019년 약 7월에서 10월 사이가 가장 격화됐던 시점이고, 그거보다는 2020년에는 완화된다라는 것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 없어진다는, 해소된다는 뜻은 아니라 19년보다는 완화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신흥국에 대한 그런 공장 이전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2019년보다 더 격화될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20년, 21년, 22년이 신흥국 중심으로의 회복, 이것을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그 실장님이 네. 가장 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유망 지역으로 생각하는 나라,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꼽았던 VIP,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요 세 개의 나라랑, 그리고 러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요 정도를 현재로서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이제 유망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지수를 추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ETF나 ETF. 이런 지수를, 그리고 저는 이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매크로를 보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지수에 기초한 투자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그런 역량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제 역량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그런 ETF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짧게 보면 한 5개월이고요. 4, 5개월. 조정하는 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좀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뭐 많이 길게 보면 2, 3년을 겨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투자 의사 결정한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19년이 저점이고 20년, 21년, 22년 반등하는 흐름으로 전망이 되니까 22년 혹은 23년까지로 생각을 하시되, 그 수정 전망되는 것들을 유심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때그때 액션을 바꿔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투자를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리포트를 보면서 네. 그러한 그 아주 관찰을 제대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역시 IMF와 월드뱅크 보고서고요. 가장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에 있는 경제 전망을 하는 연구 기관들이 그들의 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뭐 그것을 넘어선 그 이상의 기구나 전문가를 찾자면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거죠. 지금 수능 시험 이상의 다른 대책이 없는데 네. 수능 시험 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물론 IMF도 틀릴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전망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IMF 보고서, 월드뱅크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그걸 챙겨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뭐 200~300페이지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편에서 그 중요한 보고서 정도는 읽어드립니다.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나요? 제가 운영하기보다는 이제 오마이스쿨에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를 이제 운영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주 한 편씩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나가는데 뭐 월드뱅크나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간된 주에는 반드시 그걸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읽어보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신문으로 보도된 내용은 굉장히 작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 결국 IMF와 월드뱅크가 전망치를 냈을 때 기재부에서 한글로 한 2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올려요. 네. 결국 신문은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내더라고요. 더 깊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 터키 이런 얘기까지는 신문에 안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보셔야 되는데 그 300~4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다 보시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어쨌든 그런 그 보고서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제가 아니더라도 뭐 8.15 머니톡이라든가 어디서 이런 좋은 국제기구들의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보고서 나올 때마다 모셔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예. 그 300페이지 다 볼 필요가 없고 그 가운데서 내가 투자한 나라에 대한 섹터만 그 네. 챕터만 찾아가지고 골라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세계 경제부터 해서 선진국, 신흥개도국 그리고 각 권역들의 해당 국들에 대한 것을 이제 한 표로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적어도 그 페이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ETF, 지수 ETF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네,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만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고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의할 텐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와 그러니까 제가 들여다보는 지표가 뭐 한 3만 가지 될 텐데 그 중에 지표 하나만 봐라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와 이 주가 지표, 코스피와 같은 지표가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동행하는 지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수학적으로. 왜냐하면 코스피라는 지표는 기업의 실적인데 이 기업들의 실적, 매출액을 다 더하면 그게 GDP가 되는데 결국 그게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지표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